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러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행 2년차를 맞이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 또 한 아세안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순방 성과와 앞으로의 아세안과의 관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평론가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위원님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대통령의 순방과 아세안 성과. 이번 아마 아세안 순방의 그 주요 일정들은 일단 이 한 필리핀 정상회의 시작해야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그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화 네. 그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네. 이렇게 좋습니다. 이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 협력, 그리고 이제 우리 원전 수출, 그리고 이 무한한 경제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 제국들과의 경제 협력 이 기반의 구축, 그리고 우리의 이 국제적인 위상의 확대, 네. 이게 이제 아마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강론 측면에서는 이제 필리핀과는 이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관계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필리핀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이제 관계를 격상을 했죠. 이게 1949년에 처음 관계를 맺은 이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룬 것인데요. 사실 필리핀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에 한 1950년대, 60년대를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시장이라든가 경제적인 잠재력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들이고요. 인구도 많잖아요. 국가고 인구도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또 그리고 이 필리핀의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인도양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수출 지역에서 지나가는 해로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필리핀에서 약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되고 여기서 필리핀에서 서쪽으로 진출하면 이제 인도양 진출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필리핀과의 관계 이 강화라는 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하고 그대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필리핀과는 특히 방점을 둘 수 있는 게 원전 수출도 있지만 안보 전략적인 협력 관계의 확대가 이제 특히 기대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건 뒤에서 또 가도록 하겠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협력 부분들을 이번에 이 토대를 다졌다는 게 무엇보다도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이를 통한 아세안과의 관계까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권혁분 평론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세계국 순방을 본다 그러면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MOU를 체결했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필리핀 가서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국 순방 일정을 이제 본다 그러면 필리핀 먼저 순방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업
민들과 또한 우리나라의 사찰단들과 같이 해서 MOU를 체결했던 부분들이 저는 눈에 띄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언론 공동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싱가포르로 가셨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에서 대통령과 총리 면담을 했고 이제는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또 MOU를 또 체결을 합니다. 사실상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약간은 달랐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원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교통 인프라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망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다 그러면 싱가포르하고는 경제라든지 이제 금융 쪽 이런 쪽에서 사실상 이제 MOU를 체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요. 그래서 MOU 서명하고 공동 언론 발표하면서 그다음에 비즈니스 포럼에 이제는 참석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일어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에 갔습니다. 이제는 라오스에 가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가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는데 이런 전제를 봤을 때에 이제 아세안 지역 우리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아세안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대국인지 잘 모르는데 이번 순방 결과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알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수출 관계로 본다 그러면 3위입니다. 아시안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제 이제 묶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한 경제적 효과를 안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세일즈 외교라는 맞습니다. 네, 단어 하나로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첫 번째 국가죠. 필리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1949년에 수교를 맺었는데 네. 이후에 75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일단 이 필리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일단 내부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있어요. 계속 지금도 게릴라 활동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판 국방 개혁에 지금 다른 어떤 아세안 국가들보다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는 어떤 얘기냐면 상당한 이 군수 방산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군대도 가나요? 한국군도? 아니 한국군이 직접까지는 않겠죠. 아마 다만 근데 훈련 같은 거 이제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서 전문 인력들의 그 파견 같은 거는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미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FA-50이 지금 우리 그 방산 중에서 FA-50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군 현대화 사업이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무기 체계들이 이제 더욱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들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자체가 위치가 중요한 해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양 안보 협력도 이제 앞으로 추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협력에서는 아마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관심사가 이미 언급이 됐지만 바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필리핀에서 만약에 바탄 원전에 우리가 진출하게 되면은요, 우리 기존에 지금 원전 수출 사업이 있었던 그 UAE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지금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원전 수출에 또 한 번 중요한 거점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미 49년에 지금 사실은 관계가 형성이 됐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요, 필리핀으로부터 그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경제개발 기간 중에는. 진짜 강국이었었죠. 과거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필리핀을 아는 거는 그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 정도지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인 교류, 문화 교류도 더욱 확대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사실은 국가 간 관계에서 이런 전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걸 넘어서 이제는 포괄적인 관계로 협력을 지향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 경제 그리고 양측 간의 문화 교류까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안보 쪽 한번 따로 떼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북러 협력. 이번에 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 필리핀 요 라인으로 일종의 좀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 관계? 일단은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요. 당장 아마 한 필리핀 간의 안보 협력 강화가 북러 밀착을 어떤 견제하거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이 중요성이나 또 그 크기를 가진다라고 보기는 다만 힘들어요. 다만 이게 아세안 회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과의 이런 관계 강화가 자연스럽게 아세안 국가들, 특히 지금 그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를 놓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하고 지금 영토적인 갈등이나 분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에 대한 어떤 공감대라는 게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필리핀은 당장의 남중국해 뭐 그렇죠. 당사자잖아요. 예. 충돌에.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북러 밀착에서 북중러 협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세안 국가들이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또 북한하고도 관계를 맺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아세안 국가들하고의 협력 관계 강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필리핀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아세안의 규모를 봤을 때는 상당한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권영식 평론가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즘에 K 증시 국장 수익률이 안 좋은데 그중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방산 업종이잖아요. 이번에 필리핀과 당장 또 이렇게 군사 안보 협력 얘기 나오니까 방산 수출 쪽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필리핀 순방할 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방산을 잘 모르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필리핀에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방산에 대한 무기 수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방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방산, 원전, 그다음에 인프라, 에너지 이런 핵심 광물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정상회담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군 현대화 3단계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눴고요.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들, 그다음에 도로교통 인프라 개발 20억 달러입니다. 이거에 대한 차관, 유상 원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핵심 광물 공급망 상호 지원 이런 경제 협력 방안도 이번에 같이 정상회 때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비즈니스 포럼에서 사실상 MOU를 체결했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려요. 한 13건 정도가 MOU를 체결이 됐는데 이게 실제 이제 계약으로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물꼬는 텄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는 정말로 세이즈 외교의 한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왔던 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유상 원조 자금이거든요. 한번 개발도상국에 이제 자금을 빌려줘서 그 개발도상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건데 이 2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국력이 됐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이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경제협력 분야도 필리핀과의 많은 부분에서 아마 앞으로도 방산 부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라구나 순환도로 마찬가지고 PGN 이게 섬 3개를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죠. 항공기 MRO 협력도 이제 눈에 띄고요. 가장 포인트가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바탄 원전을 하려다가 중단을 한 건데 자, 우리 기술력으로는 이거 살리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이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한국의 K 원전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상회담 때 사실상 얘기가 나왔던 아젠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탄 원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에 건설이 중단됐던 부분입니다. 다 지었다가 멈췄다더라고요. 거의 한 98%까지 왔다가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굉장히 녹슬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과연 이거를 다시 한번 재개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아세안 지역에 우리나라의 원전이 수출할 수 있는 물꼬 같은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봤을 때에 저는 굉장한 그 시작점, 아마도 시발점을 딱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아세안 지역에요. 우리가 흔히 아시아 지역들이 원자력 발전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중국 제외하고는 많이 하는데요. 그 2000년대 중반에 그 당시 핵안보 정상회의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있었죠.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이 아시아 지역에 산재한 여러 국가들에 있는 실험용 원자로의 안전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의지는 있는데 기술력이라든가 안전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이 추진되다가 지금 중단된 국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리핀에서 이 원전 수주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후속 사업들, 가령 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사업들 자체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파트너십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싱가포르도 뭐 그렇게 원자재가 많은 나라가 아닌,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랑 이렇게 좀 조합이 잘 되는 건가요? 공급망 파트너십이? 네, 싱가포르 자체는 네. 보존 자원은 적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싱가포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일단은 금융 허브 금융이죠.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첨단 과학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AI나 디지털 분야잖아요. 특히 AI나 디지털 분야의 금융 분야 활용이라든가. 지금 싱가포르이 이 위력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그 상호 허브,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의 이 과학 기술이 서로 교환되는 이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맺은 MOU도, 싱가포르가 맺은 MOU도 정확히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 첨단 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 부분들, 그 다음에 주요한 이제 이 공급망 위기가 있을 때 공동 대응해 나가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망 위기라는 게 어느 쪽 공급망에 참석하느냐에 따라 보복이라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싱가포르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경우에 상당 부분 위험을 경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일부는 또 자원의 지금 스와핑 협정도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게 지금 LNG 스와핑 협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로 공급망, 그다음에 주로 핵심 소재들,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 공급망 위험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했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부존 자원이 없는 이제 두 나라니까 두 나라가 이제 팀을 짜서 함께 가면은 글쎄요, 이런저런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에 포인트를 좀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아세안으로, 라오스에서 열렸던 한 아세안 정상회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의원님, 이번에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하고요. 공동 성명도 채택을 하고 또 정치, 안보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협력에 대한 제시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세안 쪽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 어떤 의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아세안하고 처음 관계를 맺을 때가 1989년인데 이때가 부분 대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전면 대화 관계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2004년에 이때는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됐고요. 네. 그리고 2010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이란 용어하고 전략이란 용어가 교차를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합해졌잖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동맹을 제외하고는 그 양자 간에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계는 단순한 어떤 무역이라든가 금융과 같은 경제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재난이라든가 보건과 같은 신안보 분야, 공급망, 그리고 양측의 젊은 세대들 간의 교류 협력이라든가 인적 교류요? 인적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향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GDP를 전체 합한 것이 우리 전체 GDP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20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아세안의 개별 회원국들 중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측정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미 우리 GDP하고 거의 근접하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런 그 잠재력은 앞으로도 더더욱 늘어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세안 회원국들이라는 게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활력, 그리고 경제적인 미래를 좌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와 어떤 협력을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국이 가지는 어떤 연대의 효과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가들 자체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상당한 이제 우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에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기시다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시바. 사실은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한일 관계 복원이 셔틀웨거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혹시 새로운 인물로 바뀌고 나면 일본이 좀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이번에 나온 이 이시바 총리와의 이 한일 정상회담은 그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오히려 얘기가 된 거는 셔틀 외교를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는 가운데 네. 지금 보다 이제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이제 지금 앞으로 특히
일본 측의 어떤 행보가 기대되는 발언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북한 핵 위협을 비롯한 이제 안보 위협의 공동 대처 여기에서도 긴밀한 이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지금 가령 얘기하고 있는 그 북한의 이 미사일 정보에 대한 공동 공유 체계라든가 이런 데 대한 협력은 계속 지속을 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동안 2023년부터 계속됐던 한일 관계 그 이 복원 그리고 한일 관계 발전에 내년이 또 그 이 한일 국교 정상화 지금 이 60주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순풍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예고한 것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시바 총리와의 또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권혁준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